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0월 2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백만장자 탈한국 러시 상속세 부담에 올해 2,400명 짐 싼다는 제목으로 황수영 기자가 동아닷컴에서 10월 19일 보도했습니다. 영국, 중국, 인도 이어 고액 자산가 순유출국 세계 4위, 높은 상속세율이 이민과 자산이전 촉진, 고액 자산가 탈한국 가속화, 한국이 2025년에 약 2,400명이 탈한국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인도가 3,500명, 차이나가 7,800명, 영국이 16,500명이나 되네요. 인구 비례로 해서 영국이 부자들이 빠져나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투자 이민 컨설팅사 헨리 앤 파트너스의 6월 보고서에 따르면 100만 달러 약 13억 원 이상의 유동자산을 가진 고액자산가 중 대한민국은 2025년 한 해 동안 2,400명이 순유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보고서는 이를 경제 정치적 불안 요인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반면 아랍에미레이트 9,800명 증가와 미국 7,500명은 고액 자산가들의 순유입이 가장 많은 나라로 꼽혔습니다. 헨리앤 파트너스는 전세계 부의 이동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고 있다며 조세제도, 정치 리스크, 교육 및 삶의 질 등이 부유층 이동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나는 상징의 사진을 게재했네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상위 10개 도시입니다. 엘리츠 데코츠키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10월 17일 날 보도했던 걸 가져왔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거주자가 많은 10개 도시 중 7개 도시가 있다. 뉴욕은 초부유층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다. 그리고 오슬로가 요즘 초부유층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댈러스, 도쿄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공통점이다 이거예요.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은 초부유층 인구가 21,380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홍콩이 17,215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로스앤젤레스가 또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상위 도시들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도쿄, 런던, 댈러스, 워싱턴 DC, 휴스턴이 그 순서대로 포함됩니다. 전체 초부유층 인구의 38%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작년에 명품에 총 2,90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운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행 가는데 돈을 많이 썼다는 얘기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럭셔리 브랜드는 초부유층에 집중되고 있으며 가장 부유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잠재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럭셔리 마케팅이라는 게 번역이 돼서 출판된 책이 있고 나름대로 또 한국의 부유층을 위한 럭셔리 브랜드 이런 것들이 지금 마케팅 내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다리 찢어진다고 그런 뭐 언론 매체나 이런데 호황찬란한 그런 럭셔리한 걸 그, 뭐랄까 흠모 뭐 이렇게 공경 하면서 그 수준이 안 되는데 소비만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현상도 국내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도 하게 되네요. 정작 근데 부자들은 떠나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중국 중산층이 도쿄로 대거 이주하게 된 이유. 정말 이 도시가 좋아요. 정말 이 도시가 너무 좋아요. 하지만 몇 달 전부터 근처를 걸었을 때 전과 다른 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런 길은 중국인들도 잘 안 쓰니까요. 요즘은 정말 중국인이 많아졌어요. 어딜 가나 중국어가 들려요. 저는 그러는 걸 찾아 중국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도쿄에 와서 사는 취재에 응한 중국인인데 자기는 중국인 차이나타운 이런 데 몰려 살라고 여기 온 거 아니다. 이런 거를 한 거죠. 차오라는 가명으로 취재에 응해준 이 여성은 이전에는 한 기업의 중력이었다. 1년 반 전 중국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도쿄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다. 그 무렵에는 중국인의 많은 수도 여기까지는 아니었다고 한다. 윤일이라고 하는 해상, 이 윤자가 뭔가 했더니 윤활유 할 때 윤자 같긴 합니다. 이것이 이제 윤일이라는 게 일본을 좀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그 이 희망한다, 바랜다, 뭐 이런 뜻 같기도 합니다.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도쿄가 오사카에 가서 거기에 살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론이 저녁 식사회의 중심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답니다. 아,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주변에 뭐 길거리 가나는가 시장 골목이나 시장에 중국인들이 많이 지금 침투하고 장사터도 지금 뭐 하고 있다. 채소 장사하는 그 중국인도 있다. 우리가 힘든 일 같은 거 안 할래니까 돈 벌어가지고 편히 사는 그런 자리들을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한다는데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중국 하류층은 서울로 대거 이주하고 있는가? 어, 이런 것도 좀 우리나라에선 취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새벽 노동시장에 인력시장에도 그 중국인들이 많이 조선족도 중국 국적 조선족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인력시장도 좀 어, 침투하고 있고 뺏어먹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다고 하고요. 큐슈 반도체 관련 물류 구축 공동 배송 시작. 집중 거점과 구마모도, 나가사키, 오이타, 가고시마의 중계 거점을 연결하는 어, TKU 테레비 구마모도라고 되어 있네요. 반도체 관련의 인재 육성이나 서플라이 체인의 강인화를 목표로 하는 큐슈의 공동사업체의 회합이 10월 17일에 후쿠오카에서 열렸습니다. 10월 17일에 후쿠오카에서 열린 규슈 반도체 인재 육성 등 컨소시엄의 회합 활동 보고 중에서 큐슈에서의 반도체 물류의 구축을 향해서 2025년도부터 시험적으로 공동 배송을 시작할 것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안에서는 대기업의 물류망을 활용해 큐슈 내의 집중 거점을 구마모도, 나가사키, 오이타, 가고시마 등 중개 거점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제품 등의 이동 배송하는 것으로 코스트 삭감을 목적으로 한다. 또 구마모도에서는 구마모도 대학에서 테크놀로지 반도체 인재 육성을 한다고 이런 뉴스들은 그 구마모도 대의 반도체 학과가 따로 생겼고 그 별도 어, 그 동의 학교 동이 만들어진 것도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 큐슈가 일본 반도체의 그 새로운 산업 단지로서 발전할 것 같네요. 추락하는 독불령, 부활하는 피그스, 방현철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0월 20일 보도했습니다. 구조개혁이 명항을했다는 게 결론인데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A-에서 A 플러스 다섯째로 높은 등급으로 17일 한 단계 강등했다. 프랑스가 재정 지출을 줄이려 추진하던 연금 개혁을 보류하기로 하자 재정과 나라빚 관리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취지로 이런 결정.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경제 빅3국은 최근 저성장과 나라빚 증가라는 이중고에 빠져 있다. 영국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스는 이들의 침체 이유를 미국은 우리의 안보를, 러시아는 에너지를, 중국은 수출 시장을 제공했다. 그런데 이젠 모두 사라졌다라고 정리. 독일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값싼 러시아 석유 천연가스가 끊기면서 역성장급에 빠졌다. 2023년 마이너스 3%, 작년 마이너스 0.2%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프랑스, 영국도 올해 각각 0.7%, 1.3% 성장 전망이다. 이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연 2 내지 3% 성장했는데 성장 속도가 반토막이 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독일, 프랑스, 영국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문제로 모여서 걱정하는 얼굴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유럽이 누렸던 안보에 대한 무임승차가 끝났기 때문에 좀 힘든 경험을 이제 해야 되겠죠. 무임승차가 이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유럽 기업들은 자동차, 공업, 기계, 화학, 통신 등 중등 기술에 집중하다가 IT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첨단 산업 경쟁력은 잃었다는 것. 숨은 비용도 드러났다. 유럽 빅3는 2차 대전 후 미국의 안보를 맡기고 방위비를 줄여 복지를 늘릴 수 있었다. 반면 2010년대 초 남유럽 재정위기의 진앙이었던 피그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은 부활하고 있다. 뼈를 깎는 구조개혁으로 성장 궤도에 돌아섰고 나라빚은 줄이고 있다. 0%대 저성장 덫에 갇혀 나라빚 급증 문턱에 서 있는 한국은 개혁을 미룬 비용을 치르고 있는 유럽 빅3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요거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남 얘기가 아니다. 노동개혁 없이 재정 늘리는 이 정부의 경고 등 정서구 기자가 10월 20일 이것도 보도를 했습니다. IMF 재정 건전한 노력 동반돼야 높은 복지, 낮은 국방비, 초저금리라는 황금 삼각형 모델로 신음하는 독일, 프랑스, 영국의 구조적 위기는 한국에서도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8월 올해보다 55조 원 가까이 많은 728조 원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공식화하면서 나라빚은 빠른 속도로 불어날 전망이다.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개혁, 청년층 15세에서 29세와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대책 등 구조개혁 방안은 빠졌다. 오히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파업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3조 개정안 등 기업 부담을 늘리는 법안들을 통과시켰고, 정부도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저는 그 전에 뭐 정부 일은 잘 모르지만은 기획재정부가 항상 그 관료들은 그 엘리트들이 거기 들어가서 일하는데, 재정이라는 것은 수익과 지출이 건전해야 된다. 그런 건전 재정으로 계속 우리나라 그 재정을 유지했다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언제부턴가 이 부채가 늘어나는 확대 재정 쪽으로 우리나라가 돌아섰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또 포퓰리즘 이런 것들로 된 거 아니냐. 물론 코로나19 때 그렇게 된 원인도 있습니다만은
좀 건전재정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음, 그리고 또 산업을 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 법인세를 늘릴 게 아니고 거꾸로 미국처럼 법인세를 좀 내려줘야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지. 그러니까 상속세도 높고 법인세도 높고 그러니까 아이씨 못 해먹겠다. 에이, 그냥 한국 그냥 떠나. 이런 마음이 그게 그러니까 애국심 때문에 국내에서 일한다. 애국심이란 게 도대체 뭐냐? 애국심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어, 국익이라는 것도 과연 좀 어떤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JB 프리츠커는 스티븐 밀러에게 알립니다. 그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앨리슨 대첼이 MSNBC에서 10월 18일을 보도했습니다. 이 사진은 트럼프 뒤에 이렇게 쳐다보는 약간 대머리가 다 돼가는 이 친구가 스티븐 밀러라고 되어 있네요. 어, 프리츠커는 밀러가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조언하고 국경 차르 톰 호몬을 배후에서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거리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계속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 주지사 제이비 프리츠커는 책임에 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를 넘어서고 있으며 자신이 이 노력의 배우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그게 밀러다. 대통령의 정책 및 국토 안보부 차관보를 맡고 있는 밀러가 배후에서 쇼를 운영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능력 감소를 이용하고 있는 백악관 직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는 주 방위군을 도시에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 이 모든 노력의 대변이기도 합니다. 어,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스티븐 밀러라고 되어 있네요. 어, 그 민주당 쪽에 프리스컬은 민주당 측의 주지사인 것 같은데 은근히 이 참모진도 트럼프를 직접 공격하긴 뭐하니까 그 뒤에 에, 그 트럼프 아저씨는 그럼 허수아비고 얘가 실세다 뭐 이런 실제 움직이는 거는 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트럼프 까는 얘기죠. 트럼프 까는 얘기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분석가들이 중국의 히토류 도박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하는 가운데 트럼프가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이슨 마가 포춘지에서 10월 19일 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광범위한 히토류 수출 통제를 둘러싸고 이전에 더 가혹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관세 인산정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하지만 미국은 중국보다 훨씬 더 강하고 멀리 진출한 독점적 지위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시에 백악관은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예정된 회담이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지역경제회의 일환으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요한 부품이나 전체 항공기의 수출을 차단함으로써 상업용 항공 공급망의 대부분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또 캐피탈 에코노믹스에 따르면 중국 내 노트북과 PC의 약 90%가 여전히 윈도우 운영 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에서 판매 및 업데이트를 중단하도록 강요할 수 있으며 결국 보안 허점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반스 프리차드와 파이는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첨단 제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구 기업들은 칩 설계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국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과 인프라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글로벌 금융과 인프라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 이거 가지고 사실은 중국을 무릎을 꿇릴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할 수 있는 선까지만 야 우리 조심해서 하자. 너무 나대지 마. 이제 이런 쪽의 얘기인 것 같은데 수 틀리면은 확 그냥 한 방 치겠다는 거죠. 어,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가 달러 표시 자산을 동결하고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더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동맹국들이 자국의 무역 제한 조치로 중국을 공격하도록 강요할 수 있으며 사실 멕시코는 이미 중국과 여러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특정 제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태평양 양쪽의 호크, 매파적 고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현재의 갈등을 미중 디커플링 심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것이다. 또 관련된 뉴스로 베센트는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기업의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국가 자본주의, 미국도 국가 자본주의화 돼가고 있다라고 좀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G7에서는 중국 수출 통제에 대한 단합된 전선을 유지한다. 공급업체 다변화에 합의를 했다. 이 로이터에서 이런 뉴스들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반전으로 진입하는 미중 패권 전쟁, 같은 거를 가지고 그 이충근 TV 국제 정치학 박사는 종반전으로 이제 미중 전쟁이 그 패권 전쟁이 종반전으로 되는 거 아니냐. 우선은 피스 2025로 해가지고 중동 평화 협정안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에 가서 중동 평화 협정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가서 그 이스라엘 국회에서 강연을 연설을 했는데 그 네타냐후가 트럼프 이즈 이스라엘즈 베스트 프렌드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공격에 대한 한국 언론의 노조는 이렇다. 미국 특히 트럼프와 서방 세계 난리 났다. 중국 히토류 앞에서 작아지는 트럼프 사실상 대안이 없다. KBS 10월 15일 G2라는 용어는 한국어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국 언론이 뭐 속된 말로 뭣도 모르는 것들이 떠들고 자빠졌다 이런 쪽의 언조 같아요. 점잖게 얘기하지만은 2025년 10월 16일 차이나 언센서드에서 중국 경제는 회복되지 못할 수도 또 리드코노미 10월 16일 중국은 결코 회복될 수 없다. 중국 공백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이나는 중국이 또다시 히토리 수출 규제 카드 꺼냈다. 일본에서는 15년 전부터 호주 등 해외 강산 기업에 직접 투자하며 중국 의존도를 90%에서 50% 수준으로 의존도를 절반으로 줄였다. 한국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90% 가까이 중국에 목을 잡혀 있다. 그 관세 전쟁을 하기 전에 미국은 사실상 히토류들을 매우 많이 확보를 했다는 얘기도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하나하나 최종 목표 중국을 향해 가는 트럼프. 자, 중동 평화 이뤄내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좀 잠잠해지고 또 뭐 도네츠크를 달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종 중국을 주저앉히기를 할 것이다. 중국이 이번에 히토류 통제는 자기 발등 찍은 거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대단한 존경을 받는 시 주석은 나쁜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가 디프레이션에 빠지지 원치 않으며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도울 것입니다. 해치지 않고요. 거덜은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죽이지는 않겠다 이런 뜻이죠. 해치지 않고요. 그러나 시진핑의 무장해제는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노킹스 집회에 대한 공화당의 특별한 수사. 아론 블레이크가 CNN에서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동맹국들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인 미국 좌파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몇 주 동안 노력해왔습니다. 자관 좌파들의 평화 시위도 폭력 시위로 뒤집어 씌운다 이런 얘기겠죠. 이는 여러 공화당이 임명한 판사들을 포함한 판사들의 일련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페인팅 중인 이미지가 신기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좌파 폭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십 년간의 우파 폭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전국에서 열리는 노킹스 집회를 앞두고 공화당의 노력은 다소 놀라운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수백만 명이 모일 가능성이 높은 집회가 사실상 안티파 테러리스트 동조자 심지어 테러리스트들로 가득 찰 것이라고. 캔자스주의 로저 마샬 상원의원은 유료 시위대와 선동자가 주 방위군을 소집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 팸 본다이 법무장관은 시위대에게 일치하는 표지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은 안티파 자금 지원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 한국에서 배워간 것 같아요. 뭐 여든 야든 시위를 하면은 A3 용지 사이즈에 아주 그냥 인쇄소가 바쁠 때인데 이 칼라로 하룻밤새 찍어놔 가지고 내란 척결 무슨 뭐 그런 거들 하는 거 보면은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누가 뒷돈대는 애들이 있는 건지. 백악관 공보비서관 캐롤라인 레빗은 민주당의 주요 선거구는 하마스 테러리스트, 불법 체류자, 그리고 폭력 범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를 했나요? 이번 주 폭스뉴스는 6월 집회에서 발생한 옥고니 폭력 및 또는 체포 사건을 발견했으며 이 역시 수백만 명의 인파를 끌어보았습니다. CNN 기자, LA 노킹스 집회에서 멕시코 국기 많은 것 보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 정부에 항의하고 싶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자, 이제 독재를 권위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트럼프가 권위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필요 없다. 어, 노 킹스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롯한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러한 발언이 절차를 평화롭게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일어난 장면들은 이러한 메시지가 수신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의 시위대는 의상을 입고 가벼운 형태의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트럼프가 주 방위군을 파견하기로 한 결정의 우스꽝스러움을 배신, 요거를 그 AI가 한 거지만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좀 넣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좌파가 비정상적으로 폭력적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은 미국 여론을 관통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 영국식 아니 영어 표현은 재미있기도 합니다. 지난달 마케드 대학교 로스쿨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좌파 폭력이 더 큰 문제이지 우파 폭력이 더 큰 문제이지에 거의 반반으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여기에는 큰 돈이 걸려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것을 미국인들이 마음속에서 현실로 바꿀 수 있는 한 그가 갈망하는 모든 종류의 권력의 문을 열어줍니다. 미국 영토를 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좌파를 탄압하기 위해 강압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그가 매우 하고 싶어하는 것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국제 패권은 유지해야 되겠고 국내가 이 좌우로 나눠 가지고 근데 뭐 이런 정도의 그 수준의 시위 뭐 이런 등등은 어떻게 또 보면은 건강한 증세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요즘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고 해놓고 이런 거를 읽으면 되나? 그러니까 그 소리 내어 제가 읽는 것은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읽어놓고 그거 참 어렵게 돌아가네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비우호국이지만 러서 일본 문화행사 상황 모스크바 마노 모리사쿠가 마이니치 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문화와 음식, 제품을 소개하는 민간 행사 히노데가 18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전시 시설에서 시작됐다. 19일까지 한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 안에서도 모스크바는 거의 평상시에 양상을 띠고 있어 많은 방문객으로 붐비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직 역사와 성우, 코미디언들이 무대와 코스프레 대회 등이 열려 인기를 끌었다. 묵카와 무도, 바둑 등 체험 코너와 일본차 전시도 있다.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가족 단위도 찾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일본을 비우호국으로 취급하고 있다. 단지 시민 레벨에서는 대일 감정 악화는 별로 보이지 않고 회장에서도 일본의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즐겁다라는 만족의 소리가 들렸다. 이 행사는 2011년 시작 때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중단을 거쳐 지난해 재개됐다. 매년 일본 문화 행사를 하는데 뭐 일본도 이런 걸 계속 해야 되겠지요. 우리나라는 뭐 자관 K 모시기 해서 뭐 이것저것 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유명해졌는데 일본 거 중국 거전 세계적인 글로벌화하기에는 조금 마땅치가 않은데 이 K는 이게 미국게 많이 들어가 가지고 좀 소화하기가 좋다 이게요. 그리고 또 코쟁이 싫어하는 또 그런 분야 쪽에서도 우리 얼굴 그 비슷하니까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에, 좀 이렇게 그 거부감 없이 K 문화는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문화도 전쟁이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도네츠크주 전역 한량 요구,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이나 침공 정결 조건으로 미국이 보도했다. 지지통신 외신부에서 10월 19일 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워싱턴 포스트 전자파는 18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16일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회담했을 때 우크라이나 침공 종결의 조건으로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전역을 할량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두 대통령은 헝가리에서 대면 회담하기로 합의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푸틴 씨는 트럼프 씨에 대해 러시아가 제압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자포리자 2주의 일부를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 대가로 도네츠크주 전역을 인도를 제안했다. 그 자포리자가 이쪽이고 헤르손이 어디야? 헤르손. 뭐 자관 있는데 요 도네츠크가 푸틴 입장에서는 아주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모양이죠. 키우가 그 우크라이나 수도고 도네츠크 여기에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네츠크에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파이프라인이 또 지나갈 수도 지나가는 거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그 러시아 파이프라인 어, 통과이 안 주겠다. 그러면은 요 도네츠크가 요 밑에까지 아마 그 해당될 것 같은데 에, 그 흑해로 나가는 길이 더 원활해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이미 우리가 다 땅을 차지한데도 돌려줄 테니까 도네츠크는 내놔. 야, 그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캄보디아 납치 문제에 관심 없는 정치인들 김정민 국제유엔 전략연구소가 10월 18일 날 방송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꼬리 자르기 바지 사장이 3개. 한학자 구성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이건 국제 문제다. 국힘당 수청당하고 있다. 권력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공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트럼프는 이 꼴이 맞을 뿐이다. 흑백 사고방식을 버리세요. 이권 관계의 싸움입니다. 이재명은 이 꼴이 맞기 때문에 탄핵당할 일은 없다. 우리 각자는 각자 도생밖에는 방법이 없다.
일개 유튜버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수준만 말할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남을까? 애국심의 정의도 생각해보자. 트럼프 대놓고 비판하기도 바람직하지 않다. 전 세계가 다 개판으로 가고 있다. 이게 추세다. 동남아시아에서 대대적인 화교 수청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지금 시작일 뿐이다. 캄보디아 사태에 한국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남의 나라 사람을 납치해서 돈을 벌고 있다. 캄보디아에 들어온 중국인들. 반중 정서가 크게 일어날 것이다. 동남아 관광객 끊기게 생겼다. 캄보디아 정치인들은 이번에 삼합회 조직원들을 체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짝짝꿍이 맞으면 그러나 또 만들면 된다. 인도 태평양 방어선이 더 확고해질 수도 있다. 이 중국 영양세가 떨어진다면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세계의 그 경제 분류는 북극 항로로 가면 된다. 그러면 러시아하고 친해져야 되겠네. 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방산 취소된 건 많다. 한국이 필요할 것이다.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나라는 한국밖에는 없다. 예, 유럽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서구가 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방위비는 서구가 올리긴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권은 이권이고 관세는 관세로 별개의 문제다. 룩 브릿지 연구소 만든 민주당과 트럼프 이해관계자들 여기에 그 김부겸이가 나섰고 정영진 신세계 정영진 회장이 뒷돈을 댔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트럼프가 민주당 한대면은 바이든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그 반대예요. 트럼프 이해관계자들이 거기 그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죠. 가짜 박사라고 의미했던 국정원 공작은 실패했지 않냐. 정권이 바뀌어서 아니 세계가 바뀌어서 국정원 자리 설 자리도 없을 것이다. 캄보디아 사태 프린스 그룹 망하게 할 수 있다. 없애고 다시 범죄 조직 만들면 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캄보디아 정치에 부패한 그 훈센 총리인가 뭔가 그 아들놈까지 포함해가지고 사람 꼬드겨서 불러들이는 작업들이 이루어졌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서 접근이 더 좋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인신매매를 일반인도 옛날에는 삼합회나 그 이런 깡패나 뭐 이런 애들이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 일반인도 범죄에 가담하게 된 거 아니냐. 세상이 그렇게 나빠졌다. 한국 내 조직을 잡아내야 한다. 협정 시위한 결과는 뭐냐? 대림 등 중국인 시위가 발생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쉴 데 없이 그 협정 시위를 해가지고 한국 마약 확대 돈 세탁 방법으로도 한다. 마약 수사를 방해하는 자들을 수사하는 것이다. 권력형 비리자를 잡는 것이다. 이번 수사는 그래야 된다. 마약 사건은 여야가 따로 없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백혜령 경장인가 고생길 열렸다. 한때 하긴 이때 하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약 범죄를 수사하는 게 마약 수사를 방해하는 놈들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왜냐? 이권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도 연루된 연놈들이 꽤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놈들이 한국인을 납치했다. 유럽 가면 중국인들로 오해받아 공격당하니까 유럽도 여행 가지 마라. 간다면은 일본만 현재 관광할 만한 곳이지 동남아 되게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삼합회는 동남아 곳곳에 있다. 언제 납치당할지 아냐. 필리핀도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안심할 나라가 없네. 미국 가면은 미국 내부적으로 항상 떠들고 적어 있지. 그 다음에 뭐 이민 통제 그거 한다고 그러지. 갈 데가 없네요. 어차피 경제도 안 좋고 뭐 그런데도 젊은이들은 계속 나가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캄보디아 간 한국인 매년 2, 3천 명씩 안 들어왔다. 야, 이거 대단한 통계네요. 김명일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0월 20일 09시에 보도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아 제출한 자료 표는 제가 서술식을 제가 표로 만들었습니다. 자, 출국자 수보다 입국자 수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3과 2024년에 2022년에
그 올해 8월까지는 863명이 안 들어왔는데 2, 3천 명씩 안 들어왔다. 2, 3명씩 캄보디아로 갔다가 안 들어온 애들이 지금 뭐 어디서 뭐하고 자빠졌느냐? 죽었을까? 장기 적출을 당해가지고 그런 걱정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태국, 베트남 등 인접국을 통해 캄보디아에 돌아가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으니까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캄보디아 이민청 자료를 보면은 우리 출입국 그 법무부에서 나간 출국사보다 더 많습니다. 2022년에 우리는 35,600명 나갔다 했는데 캄보디아에는 6만 4천 명 들어왔다. 2023년 8만 4천 명 나갔다는데 17만 명 들어왔다. 더블이네요. 2024년에 10만 명이 나갔다는데 20만 명이 들어왔다. 2배 이상이 태국이나 그 저기 베트남 이런 데 갔다가 넘어가고 그거 뭐 겨울철에 그 남쪽 그 별장에 간다고 그 베트남으로 그 뭐 한 달살이 여행하는 뭐 싸니까 그렇게 가는 약간 여유 있는 애들을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자기네들도 그 베트남에서 그한 군데만 있지 않고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정도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뭐 한다. 노인네들이 뭐 납치당할 일이 있겠어요. 할 일도 없으니까 그 저기 바닷가에서 한 달 그 저기 뭐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런 관광이 노인들 돈 뺏어 먹는 관광이 또 있다고 그러고 노인들은 납치해야 뭔 썰모가 있겠습니까? 돈이나 이렇게 헐짝헐짝 이 그 저기 그 관광 수입을 얻는 게 더 이득이겠죠. 박찬대 의원은 현지 증언대로라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개벌 출입국 기록과 영사, 경찰 자료를 정부 차원에서 전면 대조해 미복귀자에 대한 재점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 캄보디아 송환 64명 대부분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에 가담한 범죄자들이다. 캄보디아 4성급 호텔 옆에 보이스피싱용 건물, 길엔 중국인 두목 이름 붙여.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범죄 집단을 사업으로 하는 나라. 그러니까 그 조폭이 공식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나라. 마피아가 공식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군요. 우리나라도 그 모집책이 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떤 꼴이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긴 바라는데 저건 어쨌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